저기 이제 기본서는 그 51페이지 사기강변 의사표시 거기를 펴놓으세요. 오늘 이제 이건 이제 마스터를 했고, 이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효력 요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래야지 실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그래야지 이제 실제 효과가 생기니까,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게 되면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효력 요건 못 갖췄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마스터를 했고,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우리 민법에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이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 여기까지 이제 마스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을 보면 또 하나 이제 효력 요건으로서 하자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따라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효력 요건을 못 갖췄고,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뭐 이제 분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이렇게 둘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데, 분류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그 이유를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제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가 이것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굳이 따로 분류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 세트로 묶어서 분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이제 이거하고 따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건 이제 여기 하자 않는 의사표시는 적어도 외관성으로 볼 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위에 거하고 구별하고, 요건 의사표시 일치하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 않는 의사표시, 사기강변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은 이건 효력 요건 갖춘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실제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이따 바로 나오지만 110조 1항에다가 이것도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 대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의사 표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경우는 취소하도록 됐는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눈으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기초 입문 단계, 주춧돌 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확히 공부하고 앞으로 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깨우치는 단계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 보라면, 정말로 하자 않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 일치하는가 먼저 눈으로 확인해 보자 말이야.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을에게 자기의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애시당초 눈꼽만쳐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자가 얘를 기망을 했어요. 속였다 그 말이야. 또는 강박을 했어요. 공갈 협박했다는 거야. 너 건물 안 팔면 때려 죽이겠다 해서 이 갑은 매도하겠다고,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고, 기망 공갈 협박에서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고, 그 다음에 팔겠다고 표시도 했다 그 말이야.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결정했고,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팔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정확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법 취소록 됐는가? 따라 제도 취지가 아주 중요한데, 외관상으로는 분명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못했지 않냐 그 말이야. 원래는 이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거. 근데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 의해서 팔겠다고 의사결정했으니까 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 못했단 말이야. 바꿔 말하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거.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당했으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하도록 하자 말이야. 특히 유념할 것, 이건 이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하는 거니까 재산권 보호 목적 때문에 취소하는 것 아니니까 절대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자의자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등기 넘어왔다 치자 그 말.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기왕벌 이후로 취소를 하게 되면은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와요. 그러면 부차적으로 이자의 재산권이 분명히 보호는 된다 그 말. 그러나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부차적으로 재산권 보호는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한다는 거.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중개사 수험생이 암기식으로 단순히 공부한 사람들은 싸그리 빵점 맞고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틀린 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사기한 의사표시 성립되기 위해서 자, 일 같은 애를 기망을 한 자다 그래서 사기자, 얘는 기망 당한 자다 그래서 이제는 요 피자에 어느 정도 익숙이 됐겠지만 이런 애를 피기망자, 글자 그대로 기망 당한 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피기망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제도 취지를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공부 기본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기자가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를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지 사기가 성립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뭘 물어본지를 모르니까 빵점을 맞다가 거꾸로 이 피기망자가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지 사기가 성립되는가 이런 걸 물어봤더니 뭘 물어본지를 모르고 개발세발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당연히 이게 필요 없다고 말이야.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거꾸로 얘한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공이 사기가 성립된단 말이야. 이유는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서 취소하는 거니까 재산상 손해 발생 필요 없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 얘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안 틀리도록 특기 운용하는 거. 물어보면 다 틀리게 돼 있어.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먼저 사기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이제 사기가 성립되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얘를 일단 기망을 해 속여야 되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고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례 같으면 팔겠다 이런 의사표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기한 의사표시가 성립이 돼요. 이때 이제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 두어 가지만 깨우치고 일단 넘어가자 말은 일단 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고의도 이제 흔히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요리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이 말은 이런 걸 말해요. 이 을이 표의자 갑을 기망에 빠뜨리거나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기망에서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는데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고의가 있어서 사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거 물어볼 때 틀린 사람 많다고 말해요. 과실만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는 이따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그 책에서 여기 이제 52페이지 넘기면은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52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망행위 그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방금 말한 고의가 씌어 있고 동그라미 3번에 기망행위 해가지고 밑에 보면 판례 첫 번째가 새파란 거 씌었는 아파트 분양자가 이에 관한 판례 앞에 쓰였는 판례가 2007년 6월 1일자 판례고 그 부분의 마지막을 보세요. 또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을 지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다 해서 2006년 10월 12일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자 말아. 이 고의과실 문제도 법학 공부의 기본 중에 센 기본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법 공부의 기본 중에 센 기본이란 말이야. 한글로 말하면 기억력 공부할 때 기억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법 공부에서. 먼저 이 법이라고는 사회 규범은 도덕이나 종교하고 달리 내 법과 도덕의 차이를 입문과정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줬어요. 이 법과 도덕의 차이가 우리 민법에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가 그 차이가
이 법과 도덕의 차이가 민법에도 그대로 구현이 돼요. 강제력이 수반이 된다. 요거는 수반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민법도 법 일종이니까 민법에서는 강제력이 수반된다. 그게 권리 의무로 나타난다. 민법 실제법이니까 지겹도록 가르쳐줘. 법과 도덕의 차이 알면은 민법 공부도 쉽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은 인간의 원칙 행위만을 규율하는 사회 규범인데 도덕이나 종교는 인간의 내심까지를 규율하는 사회 규범이다 그 말이야. 요게 두 번째 차이요. 따라서 이제 이 법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인데 요 인간의 행위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됐는가. 이게 이제 법공부 기초라는 거예요. 이 행위 속에는 자기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용어도 입에서 자주 나오도록 법공부 최소한도 기본이니까 어디 가서 나 민법 공부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용어 정도를 갖고 놀아야 된다 말. 두 번째 부작위. 이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법학에서는 인간의 행위 일이야기라고 요게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그 말게. 그러면 자기는 뭐이고 부작위는 뭐냐. 여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귀그라고 거꾸로 부작위는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교학을 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요 기망행위예요. 그러면 이 기망행위도 인간의 행위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 행위 속에는 자기 부작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기망행위에도 자기든 부작위든 다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할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나. 법의 기초가 이 부작위가 기망행위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 의무가 존재할 것. 여기에 법공부 아주 기본 중에 생기본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그 판례를 통해서 그 판례가 요즘에 자주 시험에서 언급이 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그 판례를 가지고 이 기초를 지금부터 살펴본다고 말이야. 이 판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갑이 이제 아파트 분양업자라고 말이에요. 아파트 얘가 분양업자. 이 을이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분양자라면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 분양계약을 체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그 판례 두 개 나왔는데 내용이 이런 거라고. 이 아파트 주위로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었어요. 공동묘지가 조성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거기에 뭐 1km란 말이 생략이 됐지만 그 판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아파트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 말. 두 번째 판례가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이 갑 분양업자가 첫째 공동묘지가 조성이 됐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첫째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고지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알면서 허위로 고지했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기가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과실만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허위로 고지했다. 그래야 이제 고의가 있으니까 사기가 성립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의무를 게을리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과 허위 고지했다. 그럼 주의무를 게을리해서 알지 못한 것은 과실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이런 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면서 허위로 고지했다. 두 번째, 아예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 여기 첫 번째 허위로 고지했다.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자기에 의한 기망, 이 자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초등학생처럼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행위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행동을 말하는 것보다 해서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고 다니까 부하가 치밀어 올라쁜단 말이야. 허위로 고지하는 건 우리 행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 법학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조로
말하는 거, 문자로 쓰는 거, 이런 걸 행위라 그럴게.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런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자기, 거꾸로 이런 사실을 알면 침묵을 짓겠다. 이게 부작위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게 이제 침묵이 이제 부작위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 허위 고지하는 것은 자기한 기망에 해당이 된다. 사기쳤다. 금방 깨우치겠지만 침묵을 지키는 것도 기망에 해당이 되고 따라 사기가 성립되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부작위가 기망에 해당하면 법공부 가장 기본이고요. 전제 조건으로 자기 의무가 존재할까? 그럼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 이 가비란 애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의무라고 그래요. 고지해 줄 의무를. 그러면 법은 상식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뭘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두드려 외울 생각은 애시당초 포기하라고 말이야. 법은 살아있는 생물이야. 토시 하나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져. 토시 하나만 달라지면. 그러면 이거는 생활 상식으로 여러분 상식을 통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 여러분도 아파트 분양 한번 받아봤을 거니까. 만약에 아파트 주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었고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면 아파트값 똥값이 된다고 말이야. 분양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계약의 중요 요소에 해당이 돼요. 이런 거는 당연히 분양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의칙상, 법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이런 거죠. 신의칙상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우리 상식에 깔 때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이 된다고 말. 따라 이것도 사기가 성립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이제 행위가 있게 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은 이 수분양자 이런 사실 알면 여기 머리에 띠두르고 여기 가서 생대문하고 뭐 물러가라 뭐 사기꾼들을 악썼을 건데, 여러분 최소한 중개사 공부, 법 공부 입문을 했으니까 점잖게 이야기하라고 말이야. 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부작위한 기망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사기가 성립되니까 우리 민법 110조 1항에서 우리는 분양계약을 당신들의 사기를 이유로 뭐하고 취소하고, 그 다음에 취소했으면 이게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니까 기납부한 분양대금 뭐하고 돌려받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불법행위와 동시 성립되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민법 110조 1항에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취소했으니까 이제 납부한 분양대금 돌려받아야죠. 계약이 이제 무로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왜 우리 법에서는 이 부작위라고 하는 것도 인간 행위 속에 포함시키고 법의 규율 대상으로 삼는가, 이거를 기초인문 과정에서 갖고 놀 정도로 깨우쳐두라고 말이야.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뭘 생각을 해보냐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 1번 허위 고지하고 얘가 침묵 지키는 거하고 어떤 놈이 여러분 생각에 더 나쁜 생각이 드느냐 말이야. 내 개인 생각으로는 요 놈이 더 나쁘다고 말이야. 왜냐? 차라리 이런 사실하면서 허위로 고지한 놈은 떳떳하기로 돼.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애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이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수분양자 혹시라도 무슨 소문 듣고 여기가 공동묘지 조성되면 뭐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될 예정이라며 물어볼까 봐서 콩당콩당 하면서 사팔르기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 그러고 침묵을 지키는 애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사기쳤지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애들,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 부작위를 인간의 행위에서 제의를 시키고 이걸 제의를 시키고 그러면 법의 규율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럼 이런 새끼들이 얼마나 세상 또 활기치고 살겠냐면 이 나쁜 놈들이. 따라서 왜 우리 법에서는 이 부작위도 인간 행위에 포함을 시키고 법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게 한글로 말하면 기억에 해당되니까 인문단계니까 이걸 명확히 깨우쳐두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지만 기초 인문에서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말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인문 단계에서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강박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것만 정확히 깨우치자. 강박과 관련해서는 뒤에 넘기면은 54페이지 나오면 54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위에 3번의 강박행위에서 첫 번째 판례,
강박이한 법률행위한 무효로 되게 한 요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물론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고 이런 거는 기초 단계에서 정확히 깨우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강박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또 깨우치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요거를 이제 강박으로 바꾸자 말이야. 이 을이 이 갑을 이번에는 강박, 공갈,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바짝 쫄아요. 공포심에 빠진다 그 이야기야. 그런 다음에 팔겠다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강박에는 의사표시 성립이 돼요. 물론 이 경우도 이제 고의가 있을 것, 위법한 강박이 있을 것 뭐 다 똑같은데 강박과 관련해서는 기초 단계에서 이거 하나는 정확히 깨우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민법을 보면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저 갑은 을의 사기가 있거나 또는 강박이 있으면은 계약이 체결다 하더라도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면 돼요. 그러면 넘어갔던 소유권도 되찾아오고 요리 될 거라고 말이야. 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이 강박의 정도를 좀 참작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자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토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 말. 워낙에 공갈 협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똥과 좀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맛이 갔다 그 이야기. 이렇게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해 버렸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무효로 봐야 된다. 요 판례요. 토의자가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을 당했다 그 말할게. 이런 건 아예 효력이 없는 것, 무효로 봐야 된다. 요 판례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강박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 해당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무효 사유 해당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좀 되면은 우리 실손에서 발생이 된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 판례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얼만큼 중요하길래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가 그걸 깨우치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이론상으로 기초 몇 가지만 깨우치고 넘어가자 말이야. 이 판례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효하고 취소 차이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대립 공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할 건데 이게 법학금 기초니까 일단은 취소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이 되다가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 따라 차이는 요거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무효하고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배웠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여기 지금 취소 경우는 자 이런 게 생각해 보자는 거.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취소권자예요. 앞에서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이 취소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취소권자 자유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첫째 취소 의사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니까 소유권 찾아오고 거꾸로 얘는 소유권 다시 잃어요. 그 대신 얘가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취소 안 하면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취소권자 취소 여하에 따라서 취소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이자 자유재량이니까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져 이렇게. 따라서 언제까지 이 상대방을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노익할 수는 없으니까 취소 경우는 취소권의 존속 기간이 법률에 정해졌어요.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민법 표제 지급도록 나오는 제척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 취소권은 요 제척 기간이 정해졌단 말이야. 이게 하도 시험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워. 우리 민법 146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소권은 1.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 조문들이 하도 물어본단 말이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이따 이제 나중에 추인에 관해서도 집중 배울 건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하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 한다는 거고. 그래서 취소권의 경우는 반드시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취소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건 아닌데요. 왜? 불안정한 진호들은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일정 기간 내에서만 취소권 행사됩니다. 권리 존속 기간 제척권이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10년이 지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무효에 해당되냐 취소에 해당되냐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등기 넘어갔다. 근데 얘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 이야기요. 무효는 얼마든지 주장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이걸 집중 공부를 했어요. 허위필을 통해서 선의의 제3자 보규정을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강반 의사표시도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다 들어있다.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 드렸어. 그 이유까지 다 가르쳐 줬다고. 대신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목적 또는 내용과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없다. 요 틀에서 이걸 정리를 꼭 하라고. 저번 주에는 이거 하나만 깨우치면 10점은 묻고 들어간다고. 저번 주 집중 가르쳐 줬어요. 일단 사기 강반 의사표시도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서 계약 체결했고 또 등기 넘어갔고 제3자에게 양도를 했고 이때 이제 갑이 의료 사기 강박 이후로 취소했고 그러면 취소하면 소유권 찾아와야 되지만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얘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이 경우도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으니까 얘가 선인 경우는 취소하더라도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항 뭐하니까 얘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 얘는 소유권 잃어버린다.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박의 의사표시가 취소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방금 예에 들어준 것처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취소하는 경우는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 취소하더라도 소유권 못 찾아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은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 심해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되겠다. 그러면 강박의 의사표 무효가 돼요.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저번 주에 가르친 것처럼 요거는 무슨 무효에 해당이 되느냐? 흔히 말하는 절대 무효에 해당이 돼버려.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요리 되니까 이게 무효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이 병역에 소유권 넘어가고 얘가 선의 할부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얘는 소유권 그대로 찾아올 수 있다. 엄청난 결과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박의 의사표시가 원래 취소사에 해당이 되나 이런 거는 무효사에 해당이 된다. 왜 이런 거를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한 단계 높여서 나중에 배우라고. 이런 이론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요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걸 깨우쳐. 공부 못하는 사람의 주특징은 이런 거야. 요것만 달랑달랑 외우고 다녀. 의사결정은 완전 박탈하면 무효다. 누가 이런 물어보냐고. 왜?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정리를 꼭 하라고 말이야. 무효 취소 차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 55편 넘어가서 거기 뭐 제3자 사기강박에 나와 있어. 가르쳐 5번에. 요게 이제 110조 2항인데 다시 앞에 돌려서 조문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란 말이야. 51페이지 보면은 110조 조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2가 2항이라고 그랬죠. 거기 110조 2항에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사망이 이제 취소는 선의 제3자 대항이 못한다. 선의 제3자 보기적이고 여기 110조 2항 다시 뒤로 돌려서 이게 조문 자체부터 하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워낙에 이건 거의 현전마다시피 이에 관한 판례들도 자주 물어보고 따라서 이 조문은 입문 단계에서 일단 숙지를 하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지금 조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이 을이 상대방이
직접 A를 상향방에서 이렇게 매매계약 처리했다. 그럼 얘가 바로 취소하면 돼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 A가 이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다. 그 말 이렇게 사기 강박을 얘가 얘한테 너 땅 얘한테 안 팔면 때려 죽일 거요. 사기 강박했다. 그래 의라고 매매를 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한 경우에도 얘가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 그 말이야. 왜냐? 얘가 사기 강박한 것도 아닌데 얘는 이자가 사기 강박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바로 취소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얘가 불측의 손을 입으니까 얘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제3자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에 제3자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려면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았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비진입 표시 공부할 때도 법조문에 뭘 알았거나 알았을 때 이런 조문들이 자주 나온다고 가르쳐줬죠. 여기서 알았다 이 말은 법률용어로 악의로 표현이 되고 알았을 때 있었을 때 이 말은 주의문을 게을려서 알지 못한 걸 말하니까 주의를 조금만 그랬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문을 게을려서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니까 요거는 과실로 표현한다고 가르쳐줬죠. 이런 조문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상식으로 법이 참 상식하게 잘 만들어있어. 이자 사기강박을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얘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법조문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이게 법조문과 법조문을 딱 염두 두고 특히 이제 중개업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중개업 관련해서 연습을 한 번만 해본단 말이야. 지금 또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말이야. 여기가 이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 말 이렇게. 근데 이 의뢰한 사람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얘는 이제 뭐하려고 매수했느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은 현재 상태는 주유소 설치를 못해요. 근데 왜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느냐. 중개업자 A가 요 매수인에게 요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나도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현재 상태는 주유소 설치 못한 것도 알아요. 근데 중개업자가 A라는 놈이 이 매수인 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거래가 성사돼야지 수수료 받을 욕심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중개업자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수수료 따먹을 욕심에. 해서 이제 매수인에게 이 토지는 조만간 그린벨트로부터 풀린다.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된다. 이렇게 기망을 했다 그 말이야. 그래 그 말을 믿고 매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럼 나 주유소 설치 뭐 한다고? 나 박살난다고? 그러면 땅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땅 안 살려면은 결론 중개업자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계약의 상대방은 얘요. 얘가 얘한테 기망한 적은 없다고 말이야. 중개업자가 기망을 했지. 그럼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가 배운 110조 2항이 적용이 되는가? 상대방이 아니라 이렇게 중개업자가 제3자니까. 그래서 이게 소송사건이 붙었다고.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이 돼. 옛날에 이런 놈들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110조 2항이 적용. 따라서 중개업자 A가 매수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게 되니까 조문 딱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뒤로 쭉 넘겨서 저기 또 파트가 끝나면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 준 것처럼 61페이지부터 핵심 이론해가지고 그 꼬부랑 글씨로 써놨는데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이야. 그건 OX 여러분 실력으로 알 수가 없어. 어느 거 실력이 돼야지 그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 맘대로 뭐 증여 X 뭐 증여 동글뱅이 했는데 뭘 하냐고 말이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쳐다도 보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 드린 거죠. 65페이지처럼 저번에도 가르쳐드렸어. 파트가 끝나면 뭐 기술점은 스피드 체크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읽어보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 3월이나 요쯤 되면
1분이면 그 7문제 순식간에 풀어버려. 깨끼 손가락 풀 수 있는 기초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거 풀고 앉았으면 이것도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 무지 받아. 이건 눈도 쳐다보지 마라. 그 다음 뒤에 대리.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원점 기초 주주들 놓으니까 법전 순서, 그 법전 순서에 따라서 기본서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민법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자 말이야.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딱 마스터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는 젊을 때는 제 수업 시간에는 수강생들 앞에를 못 앉았어요. 앞에를. 왜 앞에를 못 앉았느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칠판 치워줬어요. 분필 줬어요. 앞에 설명 한번 해보라고. 지금까지 배운 거 줄거리를.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민법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누구나 기본 80점 때려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다 뒤로 가요. 그럼 다시 일어서서 다시 앞으로 다 돌렸어. 그 제 시간이 악명이 높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민법 점수가 하도 안 나온 사람들. 해도 25점, 31점, 뭐 잘해봐야 42점 이런 사람들. 내가 훈련시킨 방법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45세 정도 되는 아저씨가 한 사람 있었어요. 맨날 가서 인상을 찌푸르고 다녀. 민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연습을 시켜 아무 말 안 하고 민법 교재 목차 제목을 100번 써보라고 그랬어. 목차 제목을 100번을. 나 이유는 안 가르쳐줬어. 열심히 쓰고 온 거야. 그거 나중에 와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왜 목차를 100번 쓰라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왜 쓰라고 그랬는데요. 민법 체계 잡으라고. 그래서 민법은 목차가 아주 중요해요. 요 숫자 1로 쓰는가 가로 1로 쓰는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게 딱 그 목차 체계를 잡아준 거였단 말이야. 따라 우리는 기본서가 1000페이지짜리도 딱 1분이면 이 책이 제대로 된 책, 잘못된 책 금방 알아버려. 이런 것만 보면 체계가 쓰여 있는가 제대로 되어 있는 책인가 아닌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시킨 거야. 이 사람이 본 시험장 가서 92.5를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 광신도가 됐어. 그런 다음에 동네방네 이 양반이 안산에서 저한테 공부한 사람인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났어. 민법은 장진중한테 배워야 된다고. 제 광신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초인문과서 해야 될 일이야.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공사법의 구별을 가르쳐 줬어요. 이 사법이 뭐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우리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이 된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이 뭐냐, 왜 구별했다는가 몇 가지 있지만 그중 핵심은 민법, 사법의 경우는 기본 논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항상 이걸 이염돼도 공부하라고. 사적 자치 원칙이 무슨 의미인지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그 다음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다. 이 관계를 이해하라고 내가 주저리 가르쳐 줬어요.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는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구체로 실현시킨다. 그러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률 행위와 같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운이되어서 법률 효과, 권리 의무가 생긴다.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최종 목표, 권리 의무, 법률 효과를 배우는 거다. 이걸 권리를 기준 압축시키면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 한 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중개사 민법 공부 전부다. 특히 중개사 민법은 이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중개사 민법 공부한다. 이 한 줄 배우는 거야.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이 한 줄도 못하냐고 말이야. 그 대신 목표를 딱 이렇게 정했으면은 이제 과정을 배워야죠. 과정을. 이 법률 행위가 원인돼서 법률가 발생이 되려면은 일단은 법률 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일단 공부 딱 했고 당사자 없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립만 돼가지고 언제나 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니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유효락한다. 효과가 발생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면 무효인 경우도 그래 필요한 것이 효력요건이라고 말을. 그래서 이제 성립하고 있는 법률 행위가 실제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효력요건이 또 필요하다. 이걸 집중 배운 거야. 우리는 법률 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췄냐 유효.
못 갖추면 무효. 공부하고 말 거 없잖아요. 민법공부 전부가 이건데 건물 매매했다. 매매 유효여 무효여 이거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건데 그러면 효력요건 갖췄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효력요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배웠어요. 당사자와 관련된 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은 법전 순서가 이제 목적부터 나오니까 우리 교재도 목적부터 나왔죠.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배운 게 의사표현 효력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는 없지 아닐 것. 요 세 가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효력요건 마스터하면 어디 가서 나 민법 공부 시작했어요 이렇게 명함 내밀 실력은 돼요. 그 대신 이런 기본적인 틀 또 민법에서 뭘 어떻게 배우고자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미성년자가 어떻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중매매가 어떻고 백날 해봐야 급할자가 급할자라고 말이야. 여기까지 배운 거야. 그러면 명함 내밀 실력은 됐다 아마. 그런데 책 순서 동시에 법전 순서가 이 법률에 관한 효력요건이 다 끝난 다음에 대리가 나왔다 그 말이야. 이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왜 대리가 그 다음에 나오냐 그 말이야. 대리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쉬워. 이해만 하면 이 갑이 건물 소유자 이렇게 건물 소유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본인 자신이 건물 소유자 본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 찾아서 매매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매매를 통해서 권리무 취득한다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요거 배운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 건물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법 요 위에 동네 요걸 지금까지 요거는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정신사나움과 지워버리고 외우지 마세요. 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이렇게 이 틀에 따라서 계속 배우니까 그럼 뭐하러 외우냐고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위에 줄 하나를 배웠다 그 말할게요. 이 본인 건물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법 요거 배웠어요. 계약 체결해서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 취득하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요거 배웠다고 말. 그런데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복잡 전문화가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일처리 다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나 사업상 엄청 바빠요. 근데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내 건물 팔고 싶어. 이때는 내가 직접 계약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 얘한테 어이 나 바쁘니까 내 건물 좀 팔아줘 일처리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얘를 대신해서 얘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딱 체결하고 권리무는 내가 그대로 갖고 이런 방법 쓰면 되지 않냐. 또는 이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는 소유자지만 이 건물을 매각할 수 만한 정신 능력, 일처리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뒤떨어지는 정신 능력,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서 이 사람 대신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뒤떨어진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서 대신 계약 체결, 이 사람을 직접 매매가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다음에 권리무를 얘가 취득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본인이 뭐하는 방법,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법.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 다음 내가 바쁘거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곧 뭐이다? 대리. 따라서 법전 순서가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방법은 없지.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계약 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요거를 법전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곧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뭐이다? 대리제도예요. 감 잡았나요? 따라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은 법률에는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해서 권리의무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바쁘거나 일처리 능력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 통해서 계약 체결 권리의무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야기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줄거리 요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대리제도 구체적인 특색을 지금부터 살펴본다고 말이에요. 대리제도 구체적인 특색을 먼저 보통의 경우는 이리 되는 거예요.
이 갑이 건물 소유자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상대방하고 매매계약 체결. 그럼 매매라고 하는 행위는 요 갑이 했죠. 얘가 행위자. 동시에 내 거 살래? 얘가 의사표시를 했죠. 이렇게. 그러면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 또는 의사표시한 자, 이 자에게 권리 의무가 기속이 되는 거렇게.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운 거렇게. 그런데 대리제도 특색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갑이 내가 바쁘니까 건물을 의뢰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를 딱 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럼 이 건물 소유자 갑 이런 애를 우리가 본인 근하고 당연히 얘를 대리인 근하겠죠. 그럼 이 대리인이 이제 이 병 같은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상대방을 찾아서 나는 갑 대리인 의리오 하고서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얘하고 매매를 한단 말.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대리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 계약책을 대리 행위는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에요. 그럼 계약책을 한 행위자는 요 대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면은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다 하는 거야. 매매대금 1억 원에 팔까 8천에 팔까 의사결정도 애가 다 하는 거야. 따라서 의사표시자도 요 대리인이라고. 그럼 방금 가르친 올려오면은 매매로는 행위는 대리인이 했다. 행위자. 의사표시도 얘가 했다. 그럼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도 원래대로라면 얘한테 기속이 돼야죠. 근데 대리는 대리 행위는 얘가 했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했지만 모든 권리 의무 법률 효과는 싸그리 누구한테 가느냐? 이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그 말. 그다음에 이 본인이 매매 계약의 동시에 뭐가 되냐? 당사자가 된다 말. 따라서 얘가 매도인 당사자, 얘가 매수인 당사자는 이 본인이 된다 말이야. 그러면 대리세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원래 매매라는 행위를 얘가 했고 의사표도 얘가 했으면 모든 권리무가 얘한테 가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왜 대리 경우는 이 본인에게 모든 법률과 기속이 되는가? 이게 대리의 특색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깨우치는 것이 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왜 권리무는 얘한테 갑니까? 계약책을 얘가 했고 의사표시 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한테 권리무가 가야 되는데 얘한테 갑니까? 그 이유를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 본질론 1위 하겠고 이것만 갖고 놀 줄 알면 대리 공부는 90%가 끝나요. 근데 우리 교재를 보면 이게 지금 빠져있다는 거야. 가장 핵심이 지금. 따라서 이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것만 오늘 집중적으로 깨우쳐 가라 말이야.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거 깨우치면 대리 공부가 의외로 쉬워요. 이걸 못 깨우치면 대리는 개발 세발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따가 집중 살펴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제도 사회적 작용과 관련해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먼저 이제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 일단 인문당에서 구별하고 넘어가 되는데 요 임의대리는 방금 칠판의 예처럼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임의대리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내 건물 팔아주라 대리권 주었죠.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임의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제한능력자 제도를 집중 배웠으니까 내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초인문단계에서 제한능력자 제도를 갖고 놀 정도로 실력을 안 닦고 나면 앞으로 두고두고 우원덩어리 되고 점수 안 나온다고. 따라서 그 프린트물 한 6페이지 한 10번 이상 읽어서 완벽하게 소화시키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본인이 이제 제한 능력자다 말이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도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건물을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미성년자 같으면 내가 직접 계약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계약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곧 법정 대리인인데 1차적으로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친권자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 이 친권자가 왜 대리인이 됐냐 그 말이야. 이 경우도 임의대리처럼 미성년자 본인이 아빠 엄마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직접 계약처를 뭐하니까 아빠 엄마가 대신 계약처를 해주세요.
대리권 준 적 있냐? 없어요. 이미 앞에서 가르쳐줬죠. 왜 그러면 이 채권자가 대리인이 자동으로 됩니까? 미성년자의 자식놈 이름, 부모, 채권자가 가장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민법 규정에다가 채권자가 대리인이 되도록 규정을 해놨다고 말이요. 따라서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서 알 수도 없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 발생, 법정대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규정해서 대리권이 발생. 여기에 법정대리란 말이야. 따라 제한능력자격은 요 법정대리인이 그래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임의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작용을 하고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작용을 하는가? 이미 다 답이 나왔단 말이야. 임의대리는 이 본인도 능력자예요.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 자기가 능력자니까 직접 매매계약처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현대 생활한 것이 자꾸 복잡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일처리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처리 부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대신해서 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권리무는 내가 취득하니까 내가 직접 매매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생기죠. 직접 매매해서 권리무 취득하나 다른 놈이 대신 매매하고 권리무는 내가 취득하나 똑같으니까 이게 임의대리요. 따라서 임의대리는 개인의 한정되어 있는 활동 영역을 보다 더 넓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게. 이런 거를 이쁘게 포장해서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임의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울러 법정대리는 방금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이게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제한능력자 자기 명의로 손하지만 직접 계약처럼 뭐 한다 그 말이야.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뒤떨어지는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정대리라고 말이야. 이 사람 대신해서 계약처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 뒤떨어지는 일처리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쁘게 포장해서 사적 자치를 보충해주는 법정대리가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깨우쳐야 돼요. 이 대리는 임의대리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법정대리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리제도는 논리학적으로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사적 자체 원칙 때문에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아무거나 다 대리하는 게 아니고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만 얘가 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이 관계 때문에 따라서 이제 대리인 원칙 법률행위로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 그래서 법전 순서가 법률행위나 기본 효력 요건이 다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나온다는 거. 이 순서를 잘 잡아놓으라면 이 체계를. 그런 다음에 이제 채로 돌아가서 60몇 의 쭉쭉 있고 대리제도와 사회적 기능 자적 자체를 확장해 주는 것이 임의대리고 보충해주는 게 법정에 쭉쭉 있고 쭉쭉 숨쉬면 쭉쭉 우측에 따라서 대리는 1. 법률행위에서 허용이 되고 쭉쭉 있고 대리와 구별 개념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뒤에 넘기세요. 거기 보면 대리 종류에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반과력기가 점검 딱 하고 요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이런 걸 말해요.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이 대리인 쪽에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경우, 건물 살래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대리. 거꾸로 수동대리는 글자 그대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하고 건물 팔아라. 그 의사표시를 얘는 소극적으로 수령만 한다. 그래서 수동대리 또는 소극대리. 그 다음 요건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는 없는 경우 이야기인데 이따가 살펴보라고. 그 다음 이제 기초 대리의 특색이 뭐고 하는 걸 대충 감 잡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 지금 책에 요 핵심이 빠져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말이야. 아까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딱 던져놨어요. 얘가 건물 소유자다. 요 을이 대리인이다. 그러면 얘가 갑을 대신해서 건물 매매를 한다. 매매라는 행위 대리인이 한다. 행위자. 의사표시 얘가 한다. 그러면 행위자인 또는 의사표시자인
얘한테 권리무가 기속이 되라는데 대리는 안 그러더라. 모든 법률과 권리무는 본에 기속이 되라. 얘가 소유권을 이전은 의무 부담하고 건물 얘가 팔았잖아요. 그럼 돈도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얘가. 따라 권리는 얘한테 가야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금적 조건 권리를 갖는다. 반대 권리무는 요 상대방 얘가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얘가 갖는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다. 이게 이제 대리조 특색이라는 거.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권리무가 얘한테 안 가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본다 그 말은.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게 워낙에 대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해요. 근데 그거는 사법고의 수준은 필요하고 중개사 수준에서는 대다수 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왜 얘한테 권리무가 가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 범주 내에서 중개사 수준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우리 기본서 읽을 때 대리에서 대리의사란 말이 자주 튀어나와요. 대리의사란 말이.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왜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고 얘가 의사표시도 하는데 모든 권리무는 본인에게 갑니까? 그 이유와 관련해서 대다수 학자들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권리무가 본인에게 간다. 이리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대리의사가 뭔데요?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 대리의사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줄여서 대리의사 그래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켰다는 대리인 의사. 이 대리 의사를 얘가 가지고서 계약체를 하니까 대리인이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가 얘한테 간다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얘가 얘하고 계약 체결할 때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는 얘한테 줄 것입니다. 이런 의사를 얘가 가지고서 계약을 체결하니까 대리인이 이러한 의사, 이걸 대리의사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는 얘한테 갑니다. 이렇게 논리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참 그럴듯하다고 말이에요. 얘가 계약 체결하면서 이거는요 내가 계약 체결하지만 권리무는요 얘한테 줄 거예요. 이런 의사를 가지고 매매하니까 얘 의사에 따라 권리무 얘한테 준다.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는 그럴듯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권리무가 간다면 대리의사가 대리인에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지 않은데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왜냐? 얘가 계약 체결하면서 얘한테 이렇게 계약은 내가 체결해도 권리무 아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의사는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에. 근데 이 대리의사가 있으면 얘한테 권리무 간다는 건데 이거 웃지 않는데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거는 이걸 보면 안다 그 말이야. 대리의 가장 핵심이 이 대목이야.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 이름으로 매매하면 안 되고 나는 갑 대리인 의리호 해가지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깥 말하면 지 이름이 아니라 이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대리에서 바로 뒤에서 이걸 가르쳐 주겠지만 현명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현명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현명주의 원칙 그러는데 옛날 97년도까지는 우리 중개사 시험도 본 시험지에 이 한자로 나왔어요. 현명주의는 한글로 안 써주고 이 한자로 표기를 했다면 이걸 못 읽으면 문제 못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한자 모르는 사람은 중개사 공부를 하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97년 이후부터 이 한자 모르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전부 본 시험도 한글로 내주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그 교재도 이제 한글로 바꿔놨고. 근데 이게 나타낼 현자야. 이름 명자고. 그 본인 이름을 뭐하고서 나타내고서 표시하고서 대리하라. 그래 이런 걸 이제 현명주의 원칙 그래요. 현명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갑대리요
계약서의 대리 인장을 꼭 눌러 찍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을한 사람이 지 이름으로 그냥 매매한 게 아니고 나는 갑대리인이요 이렇게 본류한테를 표시하는 것이 곧 뭘 의미하느냐.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 표시해 주는 거라 말이야. 얘가 나는 갑대리인이요 표시하고서 매매하는 것이 곧 얘가 얘한테 계약은 내가 체결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금은 나가 아니라 내가 내세우는 얘한테 권리금을 주는 거요. 요걸 표시해 주는 거라고 말할게. 따라서 대리인이 현명을 하는 것이 곧 뭘 표시해 주는 것이다. 대리의사를.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요것만 갖고 놀 줄 알면 된다 말. 얘가 갑대리인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리의사가 있다. 그러면 권리무가 누구한테 간다? 본에게. 그런 다음에 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책임을 지고 만약에 얘가 현명을 안 했다. 이것만 자주로 갖고 놀아 말이야. 현명을 안 했다. 갑대리인을 표시 안 하고 지 이름으로 매매했다. 그러면 대리의사가 없다 그 말이야. 없으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 대리인 자기 자신에게 간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리인이 진다. 딱 이때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것만 갖고 놀라고 말이야. 자유자재로. 다시 얘가 현명을 했다. 갑대리인이요. 그러면 대리의사가 있다. 계약처는 내가 하지만 권리무는 왜 얘 이름을 내세웠겠냐 그 이야기야. 얘한테 권리무 준다는 의미로. 따라서 이 갑에게 모든 권리무 준다. 대리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 얘한테 가고 얘가 당사자가 된다. 대신 현명을 안 했다.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다. 대리의사가 없다. 그러면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무 본인이 기속이 안 되고 누구한테 가냐. 얘한테 모두 기속이 된다. 얘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진다. 이것만 갖고 놀아 말아. 따라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명주의 원칙이라고 말이야. 이 현명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대리인이 대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 표시해 주는 거다. 이게 대리의 핵심이라고 말이야. 이것만 갖고 놀면 돼. 그럼 대리 공부는 90% 끝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갖고 노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보들 못했다는 거야. 중개사 수험생 중에 극히 일부 10% 정도. 그래 이 사람들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뒤에서 또 연습해보고 하고 여기까지가 대리 기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면 대리에 관한 기본을 알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라는 거.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뭔지를 감을 잡았으니까 이 대리는 출제 비중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 기본으로 3문제, 마이너할 때는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한 파트에서 3문제 나오는 거 출제 비중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는가 말. 자, 임의대리. 앞으로 임의대리의 활용 빈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까 기본 가르쳐 줬으니까. 자꾸 세상은 복잡 전문화가 돼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똑똑한 사람도 모든 일처리 다 못해요.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것, 또 바빠서 일처리 못한 것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그렇다 보면 임의대리 활용 빈도는 엄청 높아질 거라고 말할게. 자, 법정대리. 앞에 제한 능력자 가르쳐 줄 때 잠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증세가 있다. 치매증세가. 그러면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죄송스럽기 때문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아버지 재산을 유용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치매증 해가지고 건물을 다방에 김양한테 증여했다 시집간데 미천 삼아라 해도 가서 이 증여를 취소하면 되니까 피성년 후견이 돼 있으면은 이 재산 보호에 아주 저감한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죄송스럽다 그래서 성년후 개시 심판을 내려다가 법원에 청구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백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 학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닌데 학력이 졸업장이 길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적 수준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제 잘 쓰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적 수준은 그 사람은 졸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독서에서 나와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적 수준이 엄청 높아.
제가 이 강의를 30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만 명을 겪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중에는 외국어를 몇 개씩 구사한 분도 있고 박사학위 소재도 있고 법과대학 4년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도 있고 고위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중대생도 다 그래요. 그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의 지적 수준 졸업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많은 수강생 겪고 독서에서 나와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사고력이 길러져. 그래야 지적 수준이 높아진 거지. 대학 졸업장만 갖고 있으면 뭐냐고 말이야. 책 한 줄 안 읽어서 머리에 똥만 들어있으면 사고력이 떨어져요. 머리띠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외우고 박수치고 희덕거리고 논다고 말이야. 공부 수준이. 자꾸 이제 책을 읽으셔야 돼. 그래야 사고력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법과대학 나온 사람도 시험에 떨어진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이 1차 동차 고득점을 합격하더라면 중개사 시험을. 이런 사람 내가 수시로 봤어요. 그러니까 졸업장 길다고 해서 지적수준 높아진 거 아니라고. 독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자네 종이 쪼그라 놓고 자꾸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야 사고력이 길러져. 특히 법 공부나. 그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하지 마시란 말이야. 인간의 삶이든 뭐이든 살다 보면 이치가 똑같다. 우리 결론은 내려졌어요. 이건희 회장처럼 재산이 엄청 많든가 대통령처럼 고위 권력을 갖고 있든가 여기 서 있는 저처럼 일개 선생이든 여러분 저 공부한 사람들 결론은 똑같다. 죽는다. 결론은 똑같다고. 관뚜껑 덮는다. 결론은 똑같다. 따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결론을 이루기 위한 여정,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거야. 결론은 똑같다.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고위직이나 뭐나 어차피 죽는 거야. 결론은 똑같고 정해졌어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 그럼 결론은 과정이 중요하다. 뭐 삶의 과정이 여정이 중요한 거야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야. 결론 외우지 마세요. 결론은 뻔해. 법 공부도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 결론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게 이런 과정들이에요.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라. 결론은 딱 정해졌어. 옛날에 여러분은 뭐 빨리 죽는 걸 아는데 결론이 저기다 말을 왜 외우고 있냐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말할게. 모든 것이다. 과정을 하려면 지적 수준 높아지고 지적 수준 높이려면 책 많이 읽으셔야 되고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미들의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잡 전문화가 되니까 앞으로 실력들 엄청 높아져. 자, 법정 대리. 이게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치매 증세에 걸렸다. 옛날에 이제 재수는 안 했지만 요즘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학력 수준이 높아지니까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더 나아가서 이 제한 능력자 제도가 자본주 사회에서 유산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제도다. 이걸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옛날에 비해서 통계를 보면은 성년후견 심판 내려달라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답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법정 대리 제도도 과거보다도 앞으로가 더 활용 빈도가 훨씬 높아질 거다. 우리가 능히 예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이 제한 능력자 그 중에서도 피성년 후견인과 관련해서 신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룹이라 말하기는 뭐 L그룹이죠. 일본 계통. 거기에 아주 나이가 많은 회장님이 있어. 신아무개 씨라고. 여기에 큰 놈하고 작은 아들하고 재산 분괴가 일어났죠. 근데 이 회장은 작은 아들을 더 이쁜다 그 말이야. 지금 현재도 회장은 작은 아들도 있어. 근데 재산이 많아. 주식빈이. 그럼 그 주식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달라져. 작은 놈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큰아들 쪽에서 요 신아무 회장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없으니까 성년, 후견, 계시 심판 내리더라 법원에 청구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럼 피성년 후견이 되죠? 그러면 작은 놈한테 주식 막 증여한 거를 뭐 할 수 있다? 우리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것 때문에. 이게 심지어 요즘에는 재산 분괴가 일어났을 때 이걸 심지어 악용까지 해요. 아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성년 후견 계시, 성년 후견인 제도라든가 한정후견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런 사건을 아셨다시피 요즘에는 이런 제도를 다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법정들에도 갈수록 많이 활용비가 높아질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임의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법정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활용비도 높아진다. 실무상으로. 그럼 이에 관한 분쟁이 엄청 생긴다. 아까 신암흑 회장 이 사건 알수다시피 분쟁이 많이 생긴다. 판례 발달이 된다. 시험 뒤지게 나오겠구나. 능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해서 이 대리제도는 갈수록 활용비도 높아지고, 특히 중개업자가 중개업할 때도 요거는 알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 대리인하고 계약처라는 것을 알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할 때도. 따라서 대리 공부는 야매로, 뭘 앞머리다고 뒷머리다고 야매로 공부할 생각 말고 제대로 체계 잡아서 공부하실 거. 그다음 요거를 공부할 때도 대리는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대리는. 따라서 체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단은 크게 대리권 있는 경우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경우 무권 대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체계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체계 잡는 거를 이따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만 쉬었다 하자 말이야.